현재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디서 왔으며 그 배후는 누구인가? 앞으로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생각하고 대비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지용 교수님의 초한전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런 책을 써서 대비를 하게 해주신 이지용 교수님과 책을 발행한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초한전이란 전쟁 방식이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중공군의 전쟁입니다. 기존 전쟁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무제한 전쟁 개념으로 중공군이 전세계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침탈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한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성격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중 수교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또 중국을 알자, 중국에 진출하자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소개가 되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국의 실체에 대한 설명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속성과 본질, 실체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자의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사상, 양심, 종교, 신앙,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종교계 스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계세요. 네, 중국도 마치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중국의 목회자라든지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은 공산화된 이후에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짓밟은 국가이고요. 남아있는 것들은 종교 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기관입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체제를 전복하는 데 성공하고 오늘날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자, 이후 신속하게 매우 폭력적인 공산화, 사회주의화, 전체주의화를 단행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대략 2천만 명에 이르는 보수 우파 또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대규모로 학살 또는 탄압되어서 노동 개조소 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 역사 대략 5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중국의 전통, 사상과 학문 등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모조리 다 탄압당하고 학살당하고 제거됩니다. 자, 그렇게 사회주의화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후 모택동의 사회주의 실험인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최소 4천만 명에서 8천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것이 대약진 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모택동이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해 1966년부터 1776년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10년간 문화혁명이란 대동란이 일어나죠. 저는 중국의 현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문화혁명입니다. 초기에 공산화된 다음에 중국의 전통과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조리 사라진 게 문화혁명 10년간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참혹했던 10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 도덕 사라지고 중국을 공자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중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상, 종교, 전통, 유산이 완전히 소멸되고 중국 사회가 정신적인 황폐화가 되고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모택동의 어록입니다. 조그마한 어록인데 그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자, 중국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이후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양심과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물신 숭배 사회가 오늘날 중국의 상황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미국에 의해서 세계 경제로 나오게 되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국력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키우게 됩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더해서 중화민족주의가 결부된 겁니다. 이것이 2000년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공산당 전체주의와 중화민족주의가 결부된 21세기 초극우 집단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정말 위험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라는 용어가 완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죠. 자, 극우가 대표적인 것이 나치와 파시스트잖아요. 이태리 파시스트가 극우의 개념인데 국가, 당, 민족 전체만 있고 개인이 없습니다. 극우는 개인이 실종되고 오로지 전체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나치고 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그거를 더 넘어섰습니다.
자, 공산당은 중화 민족주의 전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자기들의 질서로 만들겠다라고 나오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21세기 초극우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사회냐?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 사회이고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 네팔이나 부탄 정도인데, 자, 그곳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중국 사회를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13대 1의 사회다. 13억과 나머지 1억. 이들이 한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중국 공산당 중앙의 특권 계급들 수백만에서 천만 정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권력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극심한 부정부패, 권력 남용, 부조리한 사회로 변질됩니다. 이거는 그냥 100%입니다. 중국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부조리, 권력 남용, 이거는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중화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쪽의 나라입니다.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소수민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지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주의를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공산화된 이후에 보수 우파 지식인, 양심인 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제거를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종교 신앙 양심, 인권 자유와 민주화를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때마다 가혹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완전히 폭압적으로 탄압한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도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 옆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성경책 99%는 중국이 만듭니다. 워낙 싸니까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성경 내용까지 조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뇌 작업을 위해서 성경의 구절까지 왜곡해서 가리켜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출처가 비터 윈터입니다. 이태리 종교학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종교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 소수민족의 양심적인 자유화 인사들, 민주화 인사들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만 명분의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와 티벳에 정말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인종 청소, 인종 학살을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나치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국제 정치학자들, 중국 정치학자들은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싹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 똑같은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우리는 미국 말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질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링크, 차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하는 반자유 세력이죠. 이들이 하나로 뭉쳐 신냉전의 기본적인 구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소련이 중심이 되었던 냉전 시기와 다른 것은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구도는 반자유 세력과 자유 세력이 서로 대립과 대치 중이고,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중화 질서 또는 신천하 체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 중국 대륙 중심의 패권을 장악한 왕조 중심으로 위아래가 있는 위계적인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 청나라 명나라 이것과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공산 세력이 중심이 된 이러한 성격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이다. 그래서 2049년이면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공산화한 이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이른바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이쪽 지역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핵심은 미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쫓아내고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패배시키겠다. 그러면은 중국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 최전선에 뭐가 있느냐?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요, 선결 과제가 뭐냐?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이들은 서태평양 바깥으로 절대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대만 흡수 통일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2027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자유의 불침 항모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항모, 중국 앞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로 대한민국, 대만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것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한미 동맹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제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한국 정권이 그 친중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됩니다. 이들은 강력한 반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나면 중국에 종속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단순히 5대 군사 강국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국방산업 기술은 유럽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트럼프도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대한민국 조선소를 활용하자. 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또 우리는 전 세계 정보통신 사회에 쌀 또는 식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 국가입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면 이 모든 자산이 중국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북한의 계산도 동일합니다. 탈북하신 고위직 분들이 증언하잖아요.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혁명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면 저거 그대로 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의 국제 질서, 특히 미국의 동맹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의 동맹, 네,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성숙시킨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대한민국이 친중 종속 국가로 가면 중국은 상징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무조건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중공군, 공산당과 네, 군은 하나입니다. 자, 혁명 과정에서 하나로 되어 있고요. 미국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접수하고 네,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자기들이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경제기술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동맹들, 서유럽, 일본, 한국과 같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맹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유세계를 무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전략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모택동을 떠올립니다. 이 소멸할 위치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대륙의 중화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세계를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것은 공산당의 싸움입니다. 공산당의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다릅니다. 모택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너희는 너희의 방식대로 싸워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지. 그 당시에 정부군 중화민국 국군입니다. 중국 국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 모택동의 싸움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싸움을 정확하게 역공략해 들어가 파괴하는 전법입니다. 뭐냐? 한 나라의 국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군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국군이 민간인 동원할 수 있습니까? 네, 없죠. 민간인 절대로 안 되죠. 그 당시 중국 국군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무력으로만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고 그게 너희들의 약점이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 거지. 모든 게 다 전쟁의 수단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택동이 일본에 대항해서 같이 싸운다는 명목으로 정부군과 손을 잡아요. 그게 제2차 1937년 국공합작인데 모택동이 국공합작을 이룬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절호의 기회다. 정부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부의 군, 정보, 정부 기관 모든 걸 장악하라. 그리고 정부의 재원과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전 중국에 공산당을 선전해라.
그리고 친공산당 젊은이들을 규합하라.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거다.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일본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목적이 뭐냐? 공산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민국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울 때냐? 우리의 힘을 기를 때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과 싸우지 않는다.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요원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자, 상하이 일본 공관에 가서 일본과 접선해라. 일본은 군국주의입니다. 일본에게 중국 국군의 군사작전 개념과 사단 경로 등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일본은 중국 국군을 손바닥에 놓고 보면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돈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 입법부, 검경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거 동일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그렇게 했었느냐? 국가 망하래요? 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 일본 놈들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공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중화민국 총통 장가해석이 가장 관심도 안 갖고 신뢰하던 속기사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 20살 정도 됐어요.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자, 모든 비밀 회의에 속기사로 들어가 정리를 했어요. 그 여성이 공산당 프락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최고급 정보는 또 실시간으로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군인들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정부 요인들도 공산당 비밀 요원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은행장부터 재무부 전부 다 공산당 프락치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일부러 망치는 정책을 막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무너지고 민심이 동요되고 공산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이 모택동이 얘기한 나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초한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중공군 군사전략 사상가인 대령급 군사 2명이 개념으로 붙인 게 초한전입니다. 바로 이 초한전을 중국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본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것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싸움.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 한계가 없는 악질적인 것입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런 악질적인 무제한 전쟁, 초한전을 얘기하니까 배우는 사람이 군사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 저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한계를 못 벗어난 거야. 우리는 악마가 되어야 돼. 악마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인 악마가 되어서 자유세계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게 초한전의 기본 개념이지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것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게 초한전의 개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는 제2의 6.25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6.25는 이미 논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 6.25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국제 지정학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유럽 방면에서 수세에 처했을 때 서유럽과 미국의 힘을 이 지구 반대쪽 동아시아 쪽으로 분산시킨다는 전략으로 6.25를 기획한 것이고, 김일성과 박헌영을 앞장 세웠고 중국 대륙을 접수하여 공산화한 중국 공산당을 동원한 겁니다. 1950년 우리가 9.28 수복 이후에 10월 말부터 1953년 7월 달 휴전까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웠느냐? 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 유엔군과 손잡고 중공군과 싸운 겁니다. 중공군이 통산 270만에서 300만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주 요인이 중국의 침략이었다. 중국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을 수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휴전선에서 그치고 지금까지 분단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6.25와 같은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6.25 당시에는 공산당의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전선에서 적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안전과 같이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싸움을 통해 대한민국을 침탈해 들어왔고 국내 좌익 세력들과 연계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초한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안전의 핵심은 기만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모택동의 전쟁과는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목표가 바뀌었다. 모택동의 목표는 중국 대륙의 공산화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네,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뭐냐? 1990년대 ICT 정보혁명 이후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90년대 이전과 그 이후의 세상을 구분 지을 때 세계화 그리고 ICT 정보혁명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ICT 정보혁명입니다. 전 세계에 인공위성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보통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초안전 전략 전술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초안전을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어 주는데 이 예의 국한도에서는 안 되고 이것도 넘어서는 무제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시로 들어놓은 전쟁의 방식은 24가지 정도입니다. 즉 구분을 하면 크게 군사전, 유사군사전, 비군사전으로 나눌 수 있고 군사전에는 핵전, 전통전, 생화학전, 생태환경전, 우주전, 그 다음에 유사군사전은 외교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공갈 협박전, 마약 범죄전, 밀수전, 최첨단 기술전, 그 다음에 비군사전에는 금융전, 무역전, 투자전, 자원전, 원조전, 법률전, 경제제재전, 미디어전, 이념전, 사이버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이 예시로 만든 것 중에서도 전통전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라 하면 군대와 군대가 무력으로 싸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전통전은 초한전, 무제한 전쟁의 무수한 전쟁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다 동원해라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한전을 전개할 때는 창의적 융합, 창조적 혁신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전법을 마구 뒤섞어라.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게 미국, 호주, 한국 상황이 다르다. 지구 요 특성에 맞추어서 창의적 융합 정신을 발휘해서 공격해라. 그 사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쟁 공격의 대상이자 수단이다. 중공군이 이러한 무제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총동원. 군대와 민간, 당과 일반 민간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자의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총동원 체제를 이미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당정 군민학위 이거는 전 사회를 의미합니다. 당은 공산당, 정은 공산당의 통치기구인 중국 정부, 그리고 군은 공산당의 무력인 인민해방군, 그리고 학은 학교 그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에는 민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을 다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정 군민학을 어떻게 하느냐? 동서남북중으로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자, 전방위로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초안전을 해왔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공산당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1978년 12월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이 등소평이 그 개혁개방으로 나와서 중국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등소평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던 초기부터 내부에 아주 단도리 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개혁개방한다고 공산당 이념 목적 버린 거 아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라. 개혁개방이란 미명해.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의 힘을 키운다. 미국의 선의까지 이용해라. 저것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박하게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용해라 라는 내부 지시를 내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바뀌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1983년에 구체화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시진핑입니다. 2010년 정도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국제 지식인계와 국제 정치계를 당에서 싹 다 바꿉니다. 아, 이제는 우리 중국의 세기가 왔다라고 이들이 착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은 끝났고 미국 쇠퇴, 중국 부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큰 착각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장악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구체화된 겁니다. 법적으로도 중국의 모든 민간인들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국적이 없는 해외 화교들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의 명령,
정보 협조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제까지 만든 게 2017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네, 일단은 미중 화해, 미중 협력, 네, 이걸 바탕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미국의 금융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라. 순수한 민간 교류로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뭘 하느냐? 사이버잖아요. ICT, 정보 혁명.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을 장악하게 되면은 모든 걸 장악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 등에 멜웨어라든지 칩 또는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좌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중국 공산당이 이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밀리에 그들을 지원해주고 연대를 맺고 또 이런 것들을 벌써 30에서 4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화교, 중국인, 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화교도 다 장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반을 닫고요. 그런 다음에 중공군이 미국을 총공격, 이들의 용어로는 전략적 총공세의 시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총공세의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있는 중국 자본을 한꺼번에 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확 무너지겠죠. 그러면 막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깔아놓은 멜웨어를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는 겁니다. 셧다운, 즉 동시다발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키운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공군의 기업입니다. 화웨이가 정보통신망 회사로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독점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 ICT 전이에요. 그래서 저 통신망을 딱 장악하면 특히 5G로 넘어오는 게 화웨이에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미국 등이 그걸 알고 화웨이를 차단시킵니다. 5G 정보통신 사회는 정보통신과 사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IoT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 정보통신망만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중추신경계를 딱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교통, 통신, 이 금융망뿐만 아니라 항공, 정의, 수도, 하수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블랙아웃 시키고 마비시켜라 이런 거죠. 이후 대단한 혼란이 오고 이 사회가 동요하면 이 미디어를 통해 집중적인 여론 조작, 가짜 정보를 살포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더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짜 여론 공작을 통해 예를 들면은 미국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악마화하고 사람들이 진짜로 그걸 믿게 만드는 공작을 하고 동시에 이제 통일전선 공작으로 구축해 놓은 미국의 진보 또는 좌파 단체들을 전면적으로 봉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군사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총체적 마비 사태가 되면 그때 우린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중국의 핵잠수함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 바다에 핵잠수함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DC, LA AP 바다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떠오르는 거죠.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 다음에 외교전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거죠. 가서 자, 어떻게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총체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고 무너진 미국은 그냥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지라고 예시로 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예시다. 여기에 고착되면은 안 되고 상황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이제 변하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총융합 정신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초한전을 미국에만 하느냐? 아니죠. 미국과 붙어 있는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도 합니다. 캐나다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 의해서 정말 참담합니다. 캐나다는 그나마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참담합니다. 우리는 캐나다, 호주와 다른 게 뭐냐? 조사가 안 되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중에 주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통일전선 공작, 이걸 해외 통전이라고 하거든요. 해외 통전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 통일전선을 한다라는 거죠. 통일전선은 공산당이 목적을 딱 설정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에 전 사회의 제반 세력을 다 결집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 세력, 노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도 들어가 있고,
이들이 전부 다 일단 목표가 윤석열 정권 탄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수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언론 단체, 그다음에 여당도 들어갑니다. 여당 중에서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단 일부는 다음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제를 만들면 주구장창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들까지 다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전선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제 목표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 타도입니다. 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많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다음에는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 다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게 중국 공산당이죠. 이게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통일전선, 한국 사회에 있는 중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야당 세력들과 좌파 사회 단체 또는 노조들과 깊은 연대를 오랫동안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안 밝혀져 있을 뿐인데 중국이 원하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30년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키운 기업들과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이익과 경제 정치 이념을 결부시킨 이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 전문가들 전부 다 친중화로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방송, 중국 자본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 엔터테인먼트에 대규모 중국 자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친중 이익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조선족 분들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 많은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출신의 조선족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각종 거점을 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그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정치 공작전에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을 묶는데 단순히 이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분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엮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엮는 정치 공작전,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마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 선거 공작 정치에 개입했는지 엄청난 이슈가 된 것이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에 CSIS 캐나다 왕립 경찰 정보국에서 중국의 부정선거 공작을 무려 7부에 걸쳐서 종합 분석한 보고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캐나다 왕립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1996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한 정보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제거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의 정치 권력 집단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던 거예요. 미국에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요. 호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세계 최고의 ICT 정보통신 강국인 대만이 이제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산 조작할 여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 정치공장 엘리트 매수 그리고 대리부패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부정부패 방식과 관련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공작원들도 놀랍니다. 아니 미국 바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중국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맹주라고 하는 미국 도덕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과 이런 것들에 확고하다고 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너무도 쉽게 매국노로 중국에 매수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선거 개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첨단 기업들하고 국가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 공작원들이 그 기업들 정문 앞 카페나 식당에서 5시부터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마약 범죄전이 있죠. 마약 범죄전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미국은 마약 중독자들 좀비가 되어 있죠.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네, 중국이 있습니다. 자, 중공군은 전 세계 펜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약 공급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마약 범죄전의 경우 첫 번째,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두 번째,
북한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마약 생산 공급국입니다. 자, 북한이 생산한 마약이 중공군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급되거죠.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마약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마약 카르텔이 집단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범죄 집단이 대규모로 대기업화가 돼요. 마약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사회의 엘리트들, 검사, 판사, 경찰, 군대, 정치인, 교수, 전문가, 종교인들까지 전부 다 매수를 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게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진 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1997년 이후부터 마약에 가공할 위력에 눈을 뜨고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펜타닐을 집어넣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이고 도끼에 가득 찬 마약 범죄전인데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이 절대적으로 막죠. 그리고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너무나 기본적인 예산까지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법 제정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 범죄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인지전, 미디어전이 있고 여론전은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댓글 공작, 여론 공작 하잖아요.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거짓 뉴스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거죠. 이런 것을 미디어전, 여론 조작전이라고 합니다. 중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전, 교육전 등을 총체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전, 중국 공산당의 방식입니다. 중국은 민간,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국제법, 인권, 이걸로 절대로 대응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투자개발전, 중국은 단 하나도 순수한 민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70년 됐어요. 종교기관 전부 다 통일전선 공작기관이고요. 민간인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공산당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자 개발을 한다, 순수한 투자, 개발과 경제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자마을, 차이나타운 또는 한중문화, 타운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언론 방송 전문가들이 국민 상대로 공포감 주듯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의 19%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 생산해서 중국에도 팔지만 대부분은 미국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수입해 오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품과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죠. 만약 한중 교역을 끊으면 우리도 당하지만은 중국의 산업이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중 교역을 못 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중우호, 한중이라고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를 표방하지만 중국에 순수 민간 단체 없습니다. 중국의 사회 단체는 전부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관이에요. 이제 순수한 민간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호 교류, 문화 교육 이러한 것으로 민간 단체라고 사회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중앙대외연락부, 인민해방군, 정치공작, 선전부 등이 있고 이 조직들의 외곽 조직들입니다. 순수한 사회단체로 위장하고 전 세계의 동일한 조직들을 무수히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 보통 중앙지부가 있고 전국에 그 지부들을 만들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전쟁입니다. 무서운 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층위로 엮어 놓으면은 꼼짝 못 합니다. 여기에 이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결부시켜 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문화 공연은 개최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대관을 안 해줍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중국 영사관이 막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은 담당자분들이 절대로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국제우호연락회 인민해방군의 해외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명주 아시죠? 중국의 비밀경찰서, 자기들의 사법권을 여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했던 그게 동방명주. 근데 동방명주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못합니다. 화웨이 정보통신 그리고 CTV 좀 전에 얘기가 나왔죠. 네, 이 정보통신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경우 전자제품 설계도에 안 나와 있는 눈에 안 띄는 곳에 몰래 스파이칩을 집어넣어요. 스파이칩을 OEM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조작하느냐? 네, 중국 공산당이 북경에서 조작하는 겁니다. 중국 가전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제가 중국에서는 요즘 최고의 비즈니스 중 하나가 남의 사생활 엿보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자동 청소기 돌리고 리프레시하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중국산 자동 인공지능 아이 청소기면은 거기에 비밀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생활을 다 엿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중공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유출이 되고, 네, 그걸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민간도 IP 쪽 추적해서 전 세계 미국, 한국 서울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중국 공산당이 보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AI 안면 인식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 내부 자료 폭로된 것 중에 선전시의 극장이 어두컴컴한데 거기를 CCTV 화면을 띄우니까, 예, 그 어두운 공간에서 안면 인식으로, 예, 그 사람의 성명 출신, 거주 주소 한족이냐 아니면 조선족이냐, 네, 이런 것들이 옆에 쭉 떠요. 그 정도까지 이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지 오웰의 1984, 완전히 빅브라더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디지털로 완벽하게 구현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하냐면요. 2021년에 네, 개인별로 신용평가 점수가 있어요. 네, 자, 신용도가 몇 점 이상이면 너는 철도라든지 다른 것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근데 너 신용 점수가 좀 낮아 안 되겠구나. 너가 사회에 신용을 보여준 만큼 너의 권리를 허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놓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광동성에서 문제가 됐던 게 제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대거 불이익을 받았어요. 연좌제로 그 자녀들을 건드린 거죠. 중국인들이 이건 못 참겠다고 해서 막 시위를 벌였던 사건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을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네, 그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우리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화웨이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서요. 정말 가공할 위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 중국의 화웨이 엄청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수입한 회사는 전혀 문제 없다. 이제 보안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에는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가지고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보안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백도어, 즉 뒷문이 열려 있는데 뒷문으로 들어와서 정보 얼마든지 빼갈 수 있는데 중공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의 기본 사회, 교통통신, 전기, 수도 이러한 것들을 총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실증 사례로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시 분바이 블랙아웃 사건이 발생해서 했는데 그 배경에 중국이 있었다라고 뉴스위크지 탐사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은 이른바 초안전 중에서 블랙아웃전 또는 사회 기반 시설전 이거에 대해서 초비상령이에요. 총체적인 분석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여론 조작 들어와 있고 이제 구글 코리아도 검색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를 우회하여 빙 같은 다른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거기서는 다 뜹니다. 선거 개표 시스템에 중국 해커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팔로우 더 파티는 영원히 당을 따르라 라는 공산당 구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어놨다라는 거. 문화 침탈의 경우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고요. 자, 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즉 동방명주는 법이 없어서 우리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중국 간첩도 잡을 수 있는 간첩법으로 절대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정보원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그 기무사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 방첩사, 정보사로 나눠 놓고 네, 조직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간첩법을 거부하고 있죠. 이제 반대를 합니다.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간첩과 우리 사회를 침탈해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첩법이라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간첩법에 외국의 악의적인 세력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주권이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어서 이 동방명주를 식품안전법으로 벌금 매겼습니다.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네, 중국도 한국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동방명주 중심의 그 중공의 대리인 왕해군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의 정당인 정치인, 교수, 기자들, 언론사 핵심 간부들, 당신들 내 돈 먹지 않았느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러한 실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법률전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인권보호법을 이용해서 이들이 손해배상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 보통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기진맥진하고 개인적인 삶과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실체를 얘기하는 거를 막는 것들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통일전선 공작 기관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자, 이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정당, 야당 세력들부터 해서 이제 저변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학원이라든지 네, 문화교육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들은 전부 제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던 6.25 때 우리 국군 육사단이 중국을 상대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게 8.55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죠.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이 침략해 들어온 거, 자기들이 패한 거, 대한민국의 결기 이런 것들을 절대 원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자 했던 게 8.55 사건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걸 막았던 것이고요. 반면 광주의 정일성 같은 경우 교육문화전이에요.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화순인지 광주 이쪽 출신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그리고 중공군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이고 무수히 많은 유명한 혁명 군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군가를 대거 작사 작곡한 게 정일성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민족 영웅이 되어 있죠. 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이 중국과 우리나라 광주시와 협력을 통해서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일성 기념관, 정일성 음악제, 정일성 공원, 정일성로 그리고 정일성의 생가를 복원하고 있죠. 참고로 정일성은 민족 운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땅 광주에서 정일성 음악제 같은 데서 우리 어린이들이 중국 공산당 만세, 그리고 모택동 주석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네, 이런 노래를 중국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인지전, 교육전, 문화전이에요. 계속 뇌리에 박혀서 중국은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과 상대할 때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할 우리의 우방, 우리의 친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민족의 영웅, 그 다음에 인민을 잘 살게 해줬네. 그리고 한중 간의 발전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론 조작에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동원했을 때 그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제 돈을 얼마큼 주었느냐라고 하는 내부 문서가 폭로가 된 게 여기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인지전이라고 하는 제내 작전을 해요. 중공군은 중국 군사 또는 군사 과학지 여러 개의 학술 저널이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인지전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뇌를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내전, 제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제뇌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 최고의 경험과 학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게 중공군입니다. 최고의 저널, 최고의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100년간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왔고, 요즘에는 딥시크 AI 동원해서 나왔다 하는데 이 정도뿐만 아니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회에서 네티즌들이 밝혀낸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작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우리 애당 애국합시다. 중국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말 모르잖아요. 중국말로 한국의 청와대 게시판에 글 쓰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지방에 무수히 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맘카페, 다음 맘카페,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보면은요. 자, 이게 그 증거 자료인데 여기에 중국인들 또는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맘카페 등의 동일한 주작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민우 교수가 이들이 인지전, 여론전, 미디어전을 어떻게 하느냐 실증 분석한 학술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다 밝혀낸 것이고요. 자, 또 하나가 그 작년에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센터에서 밝혀낸 건데 이제는 가짜 뉴스 포털 사이트까지 만듭니다. 인지전, 거짓 정보전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그 조선일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일보라고 만들어요. 조선일보하고 한자라든지 도안이 똑같아요. 사이트 주소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중국이 원하는 한국 사회의 여론, 가짜 뉴스를 대거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조선일보를 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인들은 조선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대라고 하면서 신뢰를 하잖아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인지를 바꿔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무려 480개 정도가 개설이 되는데 이걸 밝혀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제발 한국 사람들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느냐? 이번 대선 한 번만 더 이기자. 우리 거의 80%까지 왔다. 한 번만 더 이기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게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회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거 동원돼서 한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개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가 친중 종속화되는 전략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로 바꾸기 위한 걸림돌을 다 장악했는데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 뭐냐? 한미동맹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강력한 우군이 뭐냐? 한중동맹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어, 미국을 몰아내면 한국은 중국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과거 북한과 직접적 연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소수로 남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좌익들은 중국과의 동맹, 실질적인 연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통일전선이죠.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문재인 때 심각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권 20년 재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파가 한 번 더 5년만 더 하자. 그러면은 친중 종속 국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이기면 완전히 끝난다. 다 장악했다. 네. 민국에 대한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차질이 난 겁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연대 강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게 윤석열 조기 퇴진 또는 조기 레임덕을 설정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다져놓은 이제 초안전 기반을 총동원해서 윤 정부를 흔들고 줄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해왔던 것이 지난 과정이었고 그것이 12.3 계엄령을 기회로 드디어 때가 왔다고 해서 중국인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교전이 많이 들어오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 야당 지도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 이른바 특파원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언론인 없습니다. 자, 전부 다 중국 공산당 공작 요원, 선전 요원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거 모아서 대놓고 회동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간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위중한 이 상황에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낙점받으려고 가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요. 아, 이거 사기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기 안 당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그 성격, 이들의 전쟁의 성격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돼요.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노선인 국가정보원과 그 다음에 국군의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경찰 또는 검경이 이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국제적인 연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대만은 중공의 초한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자, 연대를 해서 우리의 주권, 자유, 독립이 침탈당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